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사 71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제니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의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한 해 잘 시작하셨나요? 한 주가 이제 꼬박 지났는데 그러니까 벌써 11일이야. 네, 열흘이 지났네. 그냥 일주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 해 잘 시작하셨다면 어. 지막수도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맥락이 없어. 뭐야 이게? 우리 원래 사연 하기 전에 무슨 토크했지? 그냥 근황 토크했죠. 지난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렇죠. 나는 사실 여러분 한 해 뭐 다들 이제 새해 다짐 같은 거 첫 주 잘 지키고 계신지 이런 거 그래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제니님은 잘 지키고 계세요? 전 잘 하고 있죠. 저는 아직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솔선수범 어디 갔는데? 어제 첫 운동을 했어. 네. 알이 되겠습니다. 기특합니다. 저것도 유산소 좀 깨작깨작 하고 와가지고 알배기 아니 유산소를 했는데 알이 되기네. 운동을 오랜만에 하는 얼마나 운동을 그동안 안 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 근근히 운동을 해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지 지난주에 이제 저도 근력 운동도 이제 홈트도 시작하고 폴댄스도 다시 갔다 왔는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저도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열심히 해보십시오. 예. 몸짱 남편 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짱까지는 됐고 일단 뱃살부터 됐고.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살 빼고 갑바 키우고 그냥 2두 3두 할 게 많네. 할 게 많죠. 자, 부지런히 가봅시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어요. 네. 얼마나 색다른가요? 레딧에는 재밌는 사연이 진짜 많은데 네. 저희가 이제 방송 분량 때문에 길이가 적절한 걸 위주로 골라왔는데 그렇죠. 때때로 막 업데이트가 막 여러 번 되면서 진짜 막장 드라마를 이어나가는 그런 사연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너무 길어서 그런 건 안 갖고 와봤었는데 이번에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얼마나 긴가요? 저도 아직 안 읽어가지고. 이게 본문은 우리가 늘 하는 사연 정도 길인데 그거보다 더 긴 업데이트들이 5개가 막 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다 읽을 순 없고 네. 저희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고 근데 업데이트들은 제가 5줄 요약 정도를 해왔습니다. 5줄. 오케이. 업데이트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그거를 총 25줄. 그걸 한번 저희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연을 누가 읽을까요? 사연 남자 사연이니까 제가 복사님 읽어볼게요. 읽어주시죠. 네. 자, 첫 번째 사연. 조카들이 저를 수영장에 밀어 넣으려 했을 때 제가 옆으로 피해서 조카들이 대신 빠지게 만든 제가 나쁜 놈인가요? 네. 뭐 제목만 보면은 뭐 이게 또 나쁠 것까지야. 그러니까. 다 같이 장난치는 분위기인데. 뭐.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바베큐 파티를 열기로 하셨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일이죠. 저는 두 여동생, 여기서 시스터라고 돼 있는데 네. 제가 그냥 여동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뭐 누나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근데 분위기상 약간 여동생인 것 같아서 제가 여동생으로 했습니다. 네. 저는 두 여동생, 그리고 그들의 남편,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기 조카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엄마가 계속 아내를 압박했고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자면 우리는 결국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미 문제가 드러났어. 이 시엄마가 며느리를 압박했다는 게 그렇죠. 이미 문제야. 그러게. 왜 아들한테 압박을 안 하고 며느리? 아들은 안 통하니까. 근데 며느리는 아무래도 이제 며느리 그쵸. 입장에서 거절하기 힘든 거를 그러네, 시어머니가 아니까 그 고부 관계를 쿠션을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10분 활용해서 자기의 그 익스플로이트 한 거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 20명이 와 있었어요. 되게 크게 제대로 하셨나 봐요. 가족들 다 모인 그런 건가 보네요. 여동생들과 그들의 남편들은 제가 앞으로는 내부라고 쓸게요. 그냥 네네. 이미 꽤 취해 있었어요. 사실상 만취 상태였죠. 엄마는 7살에서 11살 사이인 조카들 몇 명을 통제해 보려고 100% 애쓰고 계셨고 아빠는 맥주가 가득 든 쿨러를 들고 수영장의 월풀 부분으로 전략적 후퇴를 하셨습니다. 야, 치사하다 진짜. 아내와 저는 여기저기 사람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마가리따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동생들과 매부들은 번갈아가며 우리가 늦게 왔다고 혹은 수영복을 입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교회 지역의 여름 파티였어요. 미국에서는 뭐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그렇죠. 교회 뭐 주택들 있는 동네를 생각해 보면 좀 큰 주택이고 날씨가 괜찮은 곳이라면 보통 집에 이제 수영장이 있는 곳도 많으니까요. 이게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를 보신 분이라면
상상한다면 시즌 1 초반에 아마 네. 1화에 나오는 이 주인공 집에서 열린 풀파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그 이 청취자분들 중에 브레이킹 배드를 보신 아우,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꽤 있지 않을까? 유명한 드라마인데. 그럴 수도 있죠. 여튼 뭐 그런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뭐 어떤 장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에 수영장이 딸려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브레이킹 배드만 해도 생각해보면은 네. 이 주인공이 돈 많은 집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집에 수영장이 있어요. 약간 무리해서 샀다는 설정이긴 한데 집에 수영장이 있어서 이렇게 흔히들 하는 그런 아주 흔한 광경이죠. 이런 게. 네네. 저희가 도착하고 약 45분쯤 지났을 때 조카들 중 2명이 달려가더니 수영장 옆에 서 있던 이웃 손님 중 한 명을 수영장에 밀쳐서 넣었어요. 그녀는 수영장 계단 쪽에 있었고 수영장에 미끄러져 들어가긴 했지만 완전히 빠지지는 않아서 반쯤 젖기만 했습니다. 그 손님은 매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지만 큰 소란을 피우지 않고 아이들의 부모들의 수건을 빼서 자기 몸을 말린 후 떠났습니다. 여동생들과 매부들은 그 상황을 정말 재미있어 하더군요. 아휴. 잠시 후 저는 수영장에서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카들 3명이 전속력으로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명백히 다음 목표는 저였죠. 어린아이들을 속이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니 저는 마지막 순간에 슬쩍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러자 3명 모두 전속력으로 수영장에 빠져버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포함한 다른 손님들 대부분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꽤 만취 상태였던 아이들의 엄마들은 완전히 화를 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 중 2명은 수영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수영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수영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을 건져 올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팔다리가 잘린 것 마냥 대성통곡을 해댔습니다. 어이구야. 네. 그 시점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어요. 만취 상태인 4명의 부모는 모두들 특히 저를 향해 아이들을 거의 익사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2 아이가 부모의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폰들이 지금은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는 이유로도 화를 냈습니다. 매부 중 1명이 아이폰을 꺼내려고 수영장에 들어갔지만 그의 체질량 지수와 그러니까 막 뚱뚱한 사람이었나 봐요. 혈중 알코올 농도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동생들이 여전히 모두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동생들에게 아이들을 돌보는 건 그들의 책임이며 만약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쪽 모두 감정이 격해졌고 매부 중 1명이 저희에게 소리치다가 넘어져서 얼굴로 땅을 찍은 후에야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가 그냥 아이들을 여기서는 이렇게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문에는 little shits라고 돼 있어요. 똥덩어리들이라고 하죠. 예. 아이들을 그냥 아주 경멸하는 말투로 쓴 거지. 네네. 지금 그들은 제가 그냥 아이들에게 밀려 수영장에 빠지게 놔두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도록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 폰이 망가졌겠죠?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가요? 추신, 아버지는 당연하게도 월풀에서 한 발짝도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월풀이 뭔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월풀이 뭐죠? 월풀이 뭐죠? 수영장 옆에 구석에 그 마사지 물, 나오는 물 뿜뿜 나오는 네. 그런 데에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게. 근데 이 집에는 그것도 있으면 그래도 좀 좋은 집인갑다. 뒤에 업데이트에 좀 나오는데 네. 이 좀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 그리고 그냥 파티의 규모나 그런 게 좀 잘 사는 집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풀에서 안 나왔어?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개판이네요. 아빠부터 이 딸들도 자기 부모님이 주최하신 파티에 가서 만취 상태가 되는 게 조금 전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만취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먹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맨날 육아하다가 이제 우리 엄마가 애 봐주네 이렇게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약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어른들도 많이 있으니까 일종의 이제 육아 책임을 조금 내려놓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거기다 아이들도 어쨌든 다 안전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그렇죠. 뭐 몰에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나게 퍼마신 거겠죠 아마. 네. 그리고 보면은 이 애들이 늘 이렇게 자신들을 우쭈쭈 해주는 상황에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모르는 사람들도 막 빠뜨리고 거기에서 막 웃고 남을 배려하는 태도가 별로 안 돼 있죠. 이 부모님이 주최하는 파티에서 술을 마셨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수영장이 있고 애가 수영을 못한다는 거를 엄마가 알고 있는데 그 부모들이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셨다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죠. 네. 그 댓글에 그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네. 어린이들은 정말 물에 빠져서 죽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측 불허니까. 네.
근데 여튼 그러니까 이 어른도 왜 막 예를 들어 특히 뭐 술에 조금 취했다거나 해가지고 뭐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진짜 뭐 수심이 막 한 성인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얕은 연못이었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심심찮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런 사고 이러면 진짜 불행한 사고들이 최근에도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다 같이 이제 뭐 놀러 가가지고 어린 아이가 있는데 다른 아이를 지켜보는 사이에 그 뭐 5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사고를 당한 변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진짜 집에 있는 작은 수영장 혹은 뭐 펜션 같은 데 있는 진짜 욕조 사이즈의 작은 수영장에서도 아이들 물 익사라든지 아니면 물과 관련된 사고는 정말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부모들이 그러니까 딸이랑 그 매부가 자기 아이가 특히나 수영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은 진짜 술은 진짜 입에 한 방울도 안 대고 맨정신으로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되는데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부터가 일단 충격적인 일이고 그 댓글에 가장 많이 있었던 말이 네. 이게 집에 있는 풀이니까 안전 요원이 당연히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물가에 내놓는 건 정말 위험한 짓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튼 당연히 이거는 뭐 글쓴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죠. 아 그럼요. 자 여기서부터 일이 점점 커지는데 네. 자, 한 달 후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네. 요약을 해왔는데요. 네. 한 달 후에 올라온 흥미진진하네요. 올라온 업데이트에 가면 사실 애들은 수영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알고 보니 다행입니다. 부모님이 더 유난을 부모들이 더 유난을 떨었다라는 걸 이제 소리 지르려고 헛소리 했나 보네. 썼나 봐요. 그리고 넘어졌던 매부는 결국 얼굴을 몇 바늘이나 꼬매야 했다고 하고 그것도 뭐 혼자 술 취해서 넘어진 거니까. 부모님도 화가 나가지고 여동생들에게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글쓴이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지만 여동생들은 글쓴이에게 더 못된 문자들을 보내서 글쓴이는 여동생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매부가 핸드폰을 변상하라는 문자를 글쓴이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물에 빠진 아이폰 변상하라고? 변상하라는 것도 언제 변상해 줄 거냐 이렇게 보내왔대.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 문자의 스크린샷을 그 글쓴이가 찍어서 부모님에게 보내니까 네. 보내고 나서 이 여동생과 그 매부들도 다 차단을 했대요. 연락을 일절 끊고 네. 그 이 스샷을 본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여동생들에게 앞으로 자기들이 애들을 봐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지 않겠다고. 이 할머니가 되게 자주 봐주었나 봐. 야, 이 딸들은 진짜 감사한 줄은 모르고 기고만장했구나. 그런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 부모님이 별장이 하나 있었대요. 네. 베케이션 홈이라고 돼 있는데 별장이 하나 있는데 그 별장을 온 가족이 다 잘 썼나 봐요. 그 별장으로부터도 여동생들의 가족들을 출입금지 시켰습니다. 근데 그 별장은 여동생들은 몰랐지만 여동생들 몰래 글쓴이가 부모님께 사드린 거예요. 대단히 능력자네. 글쓴이가 돈이 진짜 많은가 봐. 이 부모님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글쓴이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이 처음에 파티했던 곳도 혹시 그 별장인가요? 그건 부모님 집인가요? 그거는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네. 별장을 자주 애용하던 동생들은 예고 없이 글쓴이의 집에 사과하러 찾아왔지만 글쓴이는 외출 중이라 만나지 못했고 그 후로도 여동생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그제서야 아뜨거라 이제 아이고 우리 별장 못 쓰게 생겼네 하면서 그렇죠. 더 괘씸하지. 그 전부터 좀 사과하는 분위기가 났으면은 그 후에 태도가 더 이렇게 됐어도 좀 무사하게 있는데 그 전에는 네. 아이폰 변상해라 뭐 이렇게 하다가 별장 출입 금지 되니까. 진짜 노답이다. 그리고 그 별장이 사실 글쓴이의 소유라는 걸 부모님이 이때 여동생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니네 오빠 거니까 오빠한테 사과하고 와라 이렇게 한 것 같아. 와우죠 정말. 진짜 와우다.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에서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게 부모님이 이제 왜 우리 이때까지 했던 사연들 중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가족 내에 불화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잘못한 사람 편에서 오히려 그냥 네가 한번 봐줘라 라든지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난이냐 이렇게 하는 사연들이 더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 한쪽이 싸우면은 싸워서 한쪽이 다른 쪽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쪽이면은 네. 이제 부모의 마음에서는 이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쪽에 네가 더 용서를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용서를 해줘야 하는 쪽이 사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을 설득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 좀 더 쉬워 보일 수 있죠. 한쪽을 더 편애한다기보다는. 그런 의견이. 저는 저랑 형이랑 싸웠을 때 약간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막 좀 화가 난 쪽에 가가지고 아우 뭐 복숭아야 네가 좀 한 번만 형을 좀 이해를 해줘라 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형한테 실수를 하면은 형한테 가서 이제
네가 한 번만 동생이 좀 잘못한 것 같고 저렇게 사과하고 있는데 한 번만 네가 봐줘라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가운데서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게 쉬운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먼저 사과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런데 서로 싸우고 있을 때도 사실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오. 근데 뭔가 이렇게 왜 우리 뭐 무슨 사연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이런 지금 읽은 사연처럼 명명백백하게 한쪽이 잘못한 건데 그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별것도 아닌데 네가 그러냐 뭔가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제가 막 되게 분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사건의 규모를 축소시키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제가 요약하느라 빠졌는데 이 분노는 주로 아버지가 하시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중재하려고 하고 계세요. 지금도. 뭐야? 아빠는 월풀에 앉아 있었다며? 그 뒤늦게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럼 그 다음 업데이트를 읽어볼까요? 네. 그 전 업데이트로부터 열흘 후에 업데이트가 또 있습니다. 네. 사실 부모님이 지금 잘 살고 계시지만 돈이 많지 않으세요. 돈이 많지 않으신데 여동생들은 부모님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동생들은 부모님한테 의존을 해? 그렇죠. 그중 나이가 더 많은 여동생의 가족은 자기의 주제에 맞지 않게 과소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부모님은 그 돈을 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여동생은 부모님 몰래 별장을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걸 주고 그 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동생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와우.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들이 반강제로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별장을 계속 쓰게 해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최악의 오빠며 조카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와. 가족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면서요. 응당 그래야 한다. 여동생들은 저와 크게 한판 싸우고 나서야 집을 떠났습니다. 너는 애 없으니까 앞으로 돈 쓸 일 없지 않냐. 돈도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나 봐. 너무 화가 나네요. 네. 글 쓴 입장에서 너무 화나죠. 이 별장을 자기가 부모님 쓰라고 줬는데 그러니까 태도가 어떤 식이었냐면 부모님이 은퇴하셨는데 이제 자기가 큰 돈을 벌게 돼서 부모님에게 선물로 이 별장을 선물 드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부모님만 썼으면 좋겠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썼으면 그렇죠. 좋겠으니까 네네. 여동생들에게도 쓰라고 하고 허락을 구한 것도 아니고 거의 열쇠를 주다시피 했나 봐요. 근데 자기는 그게 원래 마음에 안 들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니까 내버려뒀다 라고 써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여동생들은 이제 그 감사한 줄 모르고 그거를 이제 임대를 줘가면서 돈을 챙긴 거죠. 오케이. 다음 요약은요? 다음 업데이트는요? 그로부터 20일 후에 한 번 더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네. 이 여동생들이 부모님을 되게 이제 들들 볶았나 봐요. 부모님은 여동생들의 등살에 별장 관리를 포기하시고 별장의 소유권을 다시 저에게 넘기셨습니다. 별장은 법적으로 제 소유지만 그동안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별장의 게이트에 그러니까 심지어 게이트가 따로 있는 의리의리한 별장인 거야. 지역이 어딜까? 한 중부나 남부 이런 데일까? 서부나? 저는 왠지 서부일 것 같아요. 서부겠죠. 네. 저는 별장의 게이트에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들을 바꾸고 CCTV를 달았습니다. 두 매부 모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 별장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장을 임대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별장을 쓸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입구를 부숴버리겠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별장을 팔아버리고 싶지만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아 일단은 보류 중입니다. 어머니는 아직 조카들을 보러 여동생들 집에 다니면서 평화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 어머니가 여동생들을 너무 망친 게 아닌가. 저는 뭔가 참 모르겠어요. 이런 자식이 진짜 그 인간의 탈을 쓰고 정말 악마 같은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금수 같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냐 은혜를 모르는 일종의 그런 짓을 하는 수많은 일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참 부모를 늘 탓할 수는 없죠. 자식을 잘못 키운 게 잘못이다. 자식을 잘못 키운 네 탓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어느 순간은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어도 이상하게 크는 놈들이 있는 거고. 그게 참 부모님 탓을 안 하고 싶지만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저는 이 딸년들은 여기서 드는 생각이 네. 자기가 누굴 도와줬으면은 생색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구조를 보면은 글쓴이가 부모님을 도와주고 네. 부모님은 여동생을 도와주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 글쓴이가 여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동생들은 모르니까 너는 정말 최악의 오빠다.
근데 알았어도 이 사람들은 알았어도 지금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오빠 돈 많이 버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조카 등록금 내놓으라고 하는 거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알았으면은 이 싸움이 미리미리 조금씩 일어나서 좀 오빠가 미리 야, 너 그러면 돈 안 준다라고 이렇게 협박도 해보고 그럼 이제 사이가 좀 더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아, 그랬을까? 너무 몰래 도와줘서 근데 여동생들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렇게 아예 접촉도 안 하고 몰래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뭐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제 생각에는 이 동생들은 가망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 모임에도 처음부터 가기 싫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여동생들도 싫고 매부들도 싫고 그 조카들도 다 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 형제지만. 그런 애들이니까 그치만 내 부모님은 부모님이니까 내 부모님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었던 거겠죠. 그 전부터 뭐 모르는 히스토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라면서도. 네. 근데 어쨌든 참 내가 예를 들어 부모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애를 키웠어. 근데 애가 이러고 있으면 이건 진짜 사는 게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제니님이 추천해줘서 본 도박 중독자의 가족인가? 네. 그거랑 비슷한 사례가 네. 이 사람이 자기 부모를 도와주면 이 부모는 도박 중독자인 다른 자식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부모니까 안 도와줄 수 없고 자기 동생이랑은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데 근데 자기 부모를 도와줘버리면 부모가 그 돈으로 또 도박 중독자를 도와주고. 네, 그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라는 웹툰도 딱 그런 그런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구조랑 비슷하네요. 생각해보면.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내 형제 당사자는 연을 끊을 수 있어도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면 또 그건 또 더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정석적인 정답은 둘 다 연을 끊고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가 맞을 것 같은데 정신 차린 후에 정신을 못 차리면 알아서 자기 인생을 망치거나 감당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될 텐데 그게 쉽지 않죠. 가족된 도리가. 저는 그 도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이. 네,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렇지 쉽지 않죠. 제가 그 즐겨보는 웹툰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무슨 내용인데? 반지하 새빵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내용은 보면은 세 자매가 있고 부모님이 거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하듯이 키운 세 자매가 있는데 뭐 그 세 자매와 이제 부모의 관계도 다이나믹합니다. 근데 이제 첫째 딸은 정말 명명백백히 학대를 당하면서 K 장녀의 모든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웹툰 작가분이세요. 근데 그분이랑 이제 그 둘째 딸이랑은 둘은 이제 부모와 이제 인연을 끊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당신들하고는 연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인연을 끊었는데 여기는 또 그 우리 아까 방금 이 사연 케이스랑 도박 중독자의 가족이랑 그런 케이스랑 반대로 자매들끼리는 끈끈한 거야. 그래서 이 작가님이 이제 부모랑은 연을 끊었지만 이 막내딸이랑은 인연을 끊지 못하고 근데 막내딸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막내딸만 집에 왕래를 하면서 이 이제 언니들 사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인연이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니 입장에서는 난 동생을 계속은 볼 거지만 정말 이제 딸같이 내 소중한 내 막내 동생인데 나는 이 동생은 또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니까 계속 부모님 얘기도 들리고 뭔가 그런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좀 웹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참 인연을 끊는다는 게 말만 쉽죠.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쵸.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부모님이 어쨌든 중재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서 여동생이 잘못했으니까 오빠한테 사과하게도 시켜야 되고 그런 와중에 자기 진짜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 내 배에서 나온 애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개차반이 됐는지. 또 손주들도 봐줘야 돼.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화부터 한 달 후에 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네. 곧 땡스기빙이 왔나 봐요. 이 한 달 후에 네. 이제 땡스기빙이 곧 올 거여서 여동생들은 땡스기빙을 핑계로 별장에서 가족이 다 같이 모이자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 별장 대신 다 같이 돈을 모아 비슷한 곳에 에어비앤비를 하자고 했고 에어비앤비를 잡자고? 했고 결국 땡스기빙은 파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동생들은 그럴 돈은 없었던 거야. 네네. 부모님은 아직 별장에 미련이 있으셔서 별장을 팔지 말라고 저에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여동생은 자동차 리스를 멈추고 가진 물건들을 중고로 팔기 시작하는 등 이제 다운사이징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제 가진 거를 이제 팔기 시작한 거야. 아 진짜 본문, 노답이다. 본문에 되게 자세히 써 있었는데 이 네. 여동생의 생활 스타일이 어떤지 네네. 자기 되게 비싸고 큰 차를 몰고 다니고 명품 쇼핑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별장을 에어비앤비를 준 것도 되게 자주 했나 봐요. 그렇겠네요. 그 수입을 이제 되게 잘 썼나 봐. 왠지 그것도 끊기고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도 끊기고 이제 더 돈 나올 구석은 없으니까 이제 가진 걸 팔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빠 별장을 에어비앤비로 돌리면서 들어온 돈이 약간 내가 이제 추가로 내 일상생활 플러스 알파로 약간의 사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게 내 생활비로 이미 돌아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게 너무 당연하게 계속 써왔어서 네. 여긴 3달 전부터 그렇게 됐다고 했지만 얼마나 오래 했는지 알 수 없죠. 그렇죠. 자, 다음 업데이트는요? 그리고 제가 업데이트에 안 들어간 게 있는데 네. 너네 때문에 내가 네 별장을 못 쓰게 됐으니까 손님 예약 받은 거 그 보상 네가 해라 라는 얘기도 했대요. 점입 가경이다 정말. 그러니까 와. 기적의 논리죠. 와 기가 막히네. 너 때문에 손님 못 받았으니까 네가 해라. 와. 네. 자, 그로부터 한 달 반 후에 그러니까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렀냐면 본문으로부터 한 4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네. 한 달 반 후에 매부들이 별장에 무단 침입을 했습니다. 미치겠네. 이 매부들은 자기 친구들을 이 별장에 데려오려다가 문이 잠겨 있어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별장 있는데 거기로 가자 이러고 갔다가 근데 잠겨 있다고 이미 다 얘기도 하고 못 쓴다고 얘기도 했는데 다 뭘 빡대가리인가?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그러자 화가 난 매부들은 그라인더를 가져와 게이트 체인을 자르고 문과 자물쇠를 부수고 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무단침입 신고 들어가죠. 근데 이 매부들은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는 걸 몰랐었어. 그리고 이 크리스니가 심지어 관리인도 한 명 고용을 해서 이 카메라가 바로 알람이 울리니까 관리인한테 바로 알람이 갔어요. 카메라 알람을 받은 관리인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매부들은 별장을 나서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매부들은 경찰에게 체포되면서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바람에 그들은 법적으로 더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런 건 뭐 미국에서는 바로 그쵸. 살인 미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경찰이 보는 앞에서 말을 했어. I'm gonna kill that little shit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저는 모든 재물 손괴를 100% 변상해주기 전에는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저와 대화를 하다가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처음 우신 걸까요 이게? 글쎄요. 이게 처음 우신 거면 그것도 대단하네요. 네. 자, 그로부터 5일 후에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네. 제가 어디서 본 건데 사람들이 막 아무리 센 척을 해도 구치소에서 딱 3일만 있어 보면은 여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사람이 막 태도가 확 바뀐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구속이나 체포를 막 안 당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치소에서 5일 있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야. 그 매부들로부터 $5,000짜리 수표와 사과문이 적힌 장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 편지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비용을 전액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밖에 접근 금지 명령 같은 어떠한 다른 조치들도 다 수용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과 편지가 저의 응어리진 감정을 조금 해소해 주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요. 매부들과는 합의를 하기로 했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조율 중입니다. 라고 돼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5일 후에 또 마지막 업데이트가 올랐습니다. 결국 기존에 받은 $5,000에 추가로 변호사 비용 $2,500를 받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를 하고 이 매부들은 이제서야 풀려난 거죠. 변호사를 통해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여동생 부부 4명의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으며 4명과 이 글쓴이 대리인인 변호사 그렇죠. 5명에서 이제 말하자면 회의 같은 걸 한 거죠. 어떤 시점에선 합의를 주도하는 매부 중 한 명이 여동생들에게 닥치라고 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들은 아직도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아유, 깝깝하다. 이 여동생들이 키우는 애들의 상태도 앞이 캄캄합니다, 진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긴 과정에서 저에게 도움과 조언을 준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이 긴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아이고.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상황이 악화가 됐죠. 참. 이 부모님이 참 안 됐네요. 그렇죠. 자식들끼리 싸우면 그게 가장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인이 말한 것처럼 다 내 배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놈이 잘못했어도 그리고 이 경우에는 또 그럴 것 같아. 그 손주들을 봐주고 있으니까 그 이 부모님이 얼마나 손주를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내 딸이랑 인연을 끊으면 손주들도 앞으로 못 본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더더욱이나 못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딸한테 이제 더 강경하게 못했을 수도 있고 참.
잘 사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었는데 네. 이 합의를 하는 과중에 더 줄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이 7,500불로 합의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닥닥 긁어 모은 거죠. 이 두 집안이 닥닥 긁어 모은 돈이 7,500불밖에 없는 거야. 동산이 그거밖에 없는 거야. 한 7,500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뭐 한 1,000만 원 남짓. 그래요, 뭐. 그치, 뭐 이제 적금이나 뭐 집이나 이런 거에 돈이 다 묶여 있으면 참 깝깝하네요. 근데 이런 집이 적금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미국은 적금이라는 개념이 잘 없기도 하고. 아니 뭐 CD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 CD가 이제 집어 넣어 놓으면은 일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못 꺼내고 맞아. 그 미리 해지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해약하고 돈을 꺼내면은 제가 페널티를 맞아. 돈을 토해내는 게. 근데 뭐 테크니컬리 둘이 다른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시스템이 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어쨌든 돈을 일정 금액을 넣어놓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높은 이율로 묶어놓고 그게 만기가 됐을 때 해지한다. 요 개념은 이제 같은 건데, 근데 맞아요. 미국에서는 그 적금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금 홍보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은행들에서. Anyway.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깝깝하네요. 근데 이 사과의 말 한마디가 네. 어쨌든 이 글쓴이의 마음을 녹였다는 게 왜 그런 경험이 저는 있거든요. 저 어릴 때, 어릴 때라 하면 대학교 때쯤 친구 한 명이랑 좀 크게 싸웠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좀 크게 싸웠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갈 때가 돼가지고 군대 갈 때 되니까 이제 막 세상 떠나는 사람처럼 뭔가 다 마무리 짓고 가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싸운 지 뭐 1년이 됐나 뭐 몇 달이 됐나 무슨 시간이 꽤 흐른 시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막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다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그때 좀 미안했다 라고 먼저 사과를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사과해줘서 고맙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좀 사이가 괜찮아졌거든요. 그 이후로도 사실 별로 안 친해가지고 연락 많이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 사과 한마디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맞아. 사과 한마디가 뭐 진짜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수표만 딱 던지고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감옥 갔겠죠, 이 사람들. 그렇지. 화가 나서 합의 안 해주지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이 5,000불이 없어서 딱 보니까 5,000불이 없어서 아쉬울 사람은 아니고. 그치. 그냥 재물적인 손괴보다는 이 인간적인 분노가 훨씬 컸을 것 같은데. 그럼요. 참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니까. 참. 뭐랄까 뭐 이렇게 이런 사연은 보면 막 뭔가 머릿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말로 정리는 좀 힘드네요. 오히려 너무 많은 그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런 긴 사연 어땠어요? 좋아요. 다음에 또 한번 비슷하게 한번 준비해볼게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예를 들어 연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런 거는 진짜 많아요. 막 업데이트가 막 줄줄이 있어서 읽을수록 막 점입가경이 되는 그런. 사연 자체는 전 좋았어요. 네. 흥미진진하니까. 얼마나 어디까지 더 나락으로 가나 보자. 이거 본문을 읽으면 더 재밌는데 이걸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쵸. 참 부모 자식 형제 관계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랜만에 이메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이죠? 네, 세 번째? 세 번째. 그래? 아니아님, 라온님, 그리고 이번에. 그런가? 물론 이메일 개수로만 따지면 뭐 라온님이 한 7개 정도 보내셨으니까. 맞아요. 자, 이메일이 24년 미국 시간으로 12월 31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는 1월 1일 아침에 거의 한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보내신 것 같아요. 뭐 아침 6시였나 8시였나 그쯤에 왔어요. 지막스에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은 특기는 면삶기 님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면을 잘 못 삶아서 특기는 면삶기라니 좀 이렇게 배우고 싶네요.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근데 사실 이분이 이메일을 정말 길게 써주셨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좀 짧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님, 복숭아님 안녕하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애플 팟캐스트로 지막스를 열심히 청취한 구독자입니다. 저는 지난 4월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계속 메일을 기다리시는 듯한 모습에 메일을 보내야지 생각만 하다가 1호 메일을 놓치고 2호 메일도 놓치고 그러다가 2025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하.
지막스가 슈스가 되기 전에 메일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그럼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게 뭐 언젠가는 가능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강력한 도파민을 찾아 팟캐스트 추천을 이리저리 배회하던 와중 지막스를 발견한 게 시작이 되어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극적인 제목을 보며 오, 레알 기막힌 스토리 여기가 도파민 뿜뿜하는 곳인가? 크크크 하면서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막힌 스토리보다 이 기막힌 스토리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제니 복숭아님의 무한 토크가 더 기다려졌어요. 그렇게 젠며들었습니다. 복며들었다? 숙며들었다?는 써놓고도 뭔가 어감이 이상하네요. 복숭아님도 잘 듣고 있습니다. 두 분의 소소한 대화가 누군가에게는 한 해 동안 큰 웃음과 위안이 되었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12월에는 일주일에 하나씩밖에 없어서 그런지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힝, 생각보다 지막스가 내 일상 속에 엄청 스며들었구나를 체감한 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평점 속에서 나만 알던 지막스가 슈스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있지만 나만의 작은 팟캐스트로 남기에는 지막스가 너무 재밌기 때문에 팟캐스트도 더 성장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니님, 복숭아님, 들숨의 건강, 날숨의 체력 얻으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래요. 한 해 동안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다양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온한 2025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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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되게 라디오 DJ처럼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그쵸? 감탄하고 있었어. 좀 톤 되게 약간 살짝 다르게. 사람들이 제이님 네. 목소리를 칭찬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안 읽어가지고 좀 이렇게 아직 목소리 컨디션이 아직 괜찮네. 컨디션이 괜찮아서 요건 또 이제 그 사연이 아니라 이제 이메일이니까 청취자 이메일이니까 진짜 좀 더 DJ 같이 좀 나긋나긋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작은 취미가 여러분에게 좀 에너지가 되어드린다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네. 그리고 저 소개하지 않은 그 개인적인 얘기들을 읽으면서 사실 더 많이 저희가 또 감동도 받고 진짜 보람차다.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실 이 메일을 진짜 너무 여러 번 읽었어요. 아직 답장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답장을 못한 이유가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내 마음을 다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물론 그렇다고 그 전에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가볍게 답장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데 근데 이제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얘기들과 더불어가지고 저희가 답장을 좀 고민하느라고 아직 못 보냈는데 여튼 참 여러 번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진짜 저희는 이제 새해 마지막 날 뭐 이제 둘이 얘기하면서 올해도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이메일이 갑자기 띄고 왔는데 일단 특기는 면삼기? 응? 하고 이렇게 읽는데 읽으면서 둘 다 진짜 말없이 이메일 읽으면서 진짜 감사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며느리 얼마나 잘 삶으실까? 예? 좀 궁금하지. 포인트가 왜 그거냐고. 특기는 면살기님께서 말아주시는 국수 언젠가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와 진짜 가능할까요? 가능? 특기는 면살기님도 행복한 2025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올해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아이디 gmaxcast, gmaxcast입니다. 오랜만에 이메일도 소개해볼까요? 이메일 주소 gmaxcast@gmail.com 네. gmaxcast@gmail.com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플로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